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이 내용에 대한 발음 표기를 세종대왕의 표기인가, 오그라 신베이의 표기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발음 표기 원리가 정확하고 또 원래 소리 호흡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결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유튜브 이 발음이 실제 소리에 가깝고 또한 세종대왕의 마음을 표현한 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많은 한국인들이 왼쪽에 글자 표기를 굳이 사용하고 있죠. 오그라 신베이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인 유튜브를 포기하고 왼쪽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뛰어난 언어 표기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유튜브 이 발음 표기가 왜 가능하고 원래 세종대왕 의도에 적합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리 글자입니다. 이 소리 글자가 알파벳과 다른 점은 알파벳은 단순히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이 발음을 한번 각자의 소리에 맞춰서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는 U에 해당하고요. T는 T읕입니다. 그리고 U 발음 연결되고요. B는 우리말 비읍으로 표현했습니다. 물론 우리말 비읍과는 약간 다른 소리입니다.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알파벳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E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알파벳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그대로 배열했지요. 그러니까 가로쓰기의 본질에 충실하지요. YOU, TUBE 이렇게 각각의 음소를 글자로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의도는 좀 더 다르지요. 소리의 글자, 소리를 글자로 표현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문자 표기로서 세종대왕은 다음과 같은 글자 표기 원리를 만들어냈죠. 유까지는 원래의 소리에서 이음, 이 음가가 없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글자를 넣어서 표현했고요. 이렇게 티읕이 자리합니다. 자, 티읕, T에 해당하는 소리지요. 그리고 U자가 이렇게 가운데 알파벳의 가로쓰기라면 세로쓰기 형태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러한 세로쓰기 형태는 받침표기로서 완성이 됩니다. 이 소리까지가 하나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꿨던 글자 표기 원리는 유튜브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음소를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갖다 살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입니다. 이 방식이 세종대왕이 꿈꿨던 소리 글자의 호흡단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그 원리를 여러분들도 실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튜브에 해당하는 글자를 타이핑을 해보세요. 그러면 맨 먼저 티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U를 치면은 바로 이만큼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읍을 치면은 이러한 글자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왼쪽에서 보여드린 음소가 하나씩 내려와서 자리하는 과정, 그 과정이 1번, 2번, 3번의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어떤 의미냐? 첫 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소리, 받침표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이 발음에서 TUBE에 해당하는 글자만 다시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티읕이 첫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소리인 U 소리가 등장하고요. 끝소리는 받침으로써 표현됩니다. 알파벳처럼 표기한다면 T에 해당하는 티읕과 U에 해당하는 U, 그리고 B에 해당하는 비읍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파벳처럼 표현했다면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세종대왕의 소리 글자는 그와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직접 컴퓨터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어떤 기기를 사용하건 하다못해 옛날 타자기로 타이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글자 원리로 변경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이 세종대왕의 글자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기되는 원칙은 세종대왕이 어떤 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로쓰기의 형태를 유지할 때 세로쓰기의 형태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호는 인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호, 이 기호의 특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알파벳처럼 음소만 티읕, 유, 비읍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종대왕은 세로쓰기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침 글자를 갖다 넣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티읕, 유, 비읍 이것이 합쳐지는 과정이죠. 세종대왕은 바로 이러한 소리로서 글자가 형성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언어학자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소리 호흡의 글자는 무엇인가? 제 강의에서 자주 표현하는 소리 호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숨소리는 기본적으로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콧속으로 바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입으로 나오거나 너무 힘들면 입으로 숨을 쉬죠.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호흡에서는 코로 보통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흡의 구조가 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나오는 곳이 코하고 입이기 때문에 입 안에는 이와 혀와 그리고 입술이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악기를 연주하듯이 소리를 연주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의 소리 호흡, 여러분들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두 가지 호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들이마시면서도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제가 우리말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더 많이 의사표현에서 작용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리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족들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인간들의 호흡의 어떤 흐름의 영향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찌됐건 우리말에서도 들이마시면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셨는데 소리를 들이마셨는데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티읕 같은 경우는 내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통해서 그리고 혀의 위치와 이빨의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저는 개구리 소리에서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혀를 많이 말아 놓은 상태에서 위로 말아 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런 소리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가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인간이 가진 소리를 내는 이러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혀의 위치 그리고 입술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의 호흡이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소리 호흡의 표기 원리, 이 소리 호흡을 세종대왕은 하나의 글자에 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소리로 연결되는 이 소리들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해 본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걸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죠.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세종대왕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는 언제나 저에게 숙제이기도 하면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 소리 호흡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첫 소리, 그리고 가운데 소리, 끝소리, 받침, 티읕이라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 소리는 티읕에서 시작해서 티오로 갔다가 다시 마지막 비읍 받침까지 연결되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대학과 대학원에서 현대 언어학을 공부하다가 이러한 소리 호흡에 연결되는 실마리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쭉 보면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배워왔던 현대 언어학 이론 체계들이 근본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세종대왕의 더 큰 그릇이었다. 인간을 저렇게 볼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문자 표기를 하면서 소리 호흡의 기준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각각의 소리를 하나로 연결했을까? 그러니까 알파벳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음소를 배열해버리지 왜 이렇게 세로 쪽으로도 가고 받침도 표기했을까 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이 소리 호흡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종대왕은 아마도 사람을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하늘 아래에 땅에서 살고 주변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 이것이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았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으로 세종대왕의 마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하늘 아래에서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이웃이라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지내는 살, 그게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본질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소리의 호흡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소리 호흡을 바로 우주, 더 넓은 세상, 그리고 거기와의 소통이라는 개념으로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소리 호흡은 바로 하늘, 땅, 사람. 물론 하늘, 땅, 소리, 이 소리가 다르게 변경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늘, 땅, 사람이라는 이 세 가지 핵심의 가치를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에 담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그 마음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억울함도 소리 지를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그러한 세상일 때 이 글자 표기가 힘을 갖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현대 언어학으로는 감히 담을 수 없고 알파벳으로도 담을 수 없는 무수한 소리의 호흡의 단위들을 표현해낸 글자 체계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위대한 글자 표기 원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쓰기인 알파벳뿐만 아니라 그 소리들을 받침쓰기의 원리로서 아울러 담을 수 있는 표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말이 아닌 영어 발음과 같은 표기에서도 세종대왕은 그 흔적들을 정확히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라면 분명히 유튜브 이렇게 표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941년, 1942년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제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의 표기 원리를 굳이 변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면 한국인들은 왼쪽에 유튜브라는 글자처럼 그렇게 표기할 수 있고 소리낼 수 있는데 유튜브라고 표기하라고 굳이 강제하기 시작을 하죠. 그 표기 원리가 학습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외래어와 외국어 학습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체계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구라 신페이의 제자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도 그대로 참여하고 있고 그때 이러한 오구라 신페이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체계가 무엇을 의도했냐면 일본어처럼 발음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원래 표기가 아니라 이렇게 으라는 발음을 넣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없는 소리인 으를 굳이 넣는 이유는 뭐냐? 의의 특성이 영어에는 없지만 우리말의 모음입니다. 이 모음을 넣음으로써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글자 형태와 소리 형태로 변경됩니다. 저 짧은 한 구절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받침 표기는 거추장스럽고 복잡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줄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알파벳처럼 다양한 자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훈민정음 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기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세종대왕이 만든 이러한 위대한 소리 글자 표기와 소리 호흡에 맞춘 글자 표기를 감히 손을 대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표기하게 했던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 과정에서 앞에는 주도적으로 세 사람의 한국인이 등장하지만 감사할 사람으로 쭉 몇몇의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숨길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있죠. 오구라 신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등장했고요. 이러한 표기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노력과 협조를 주신 세종대왕이 아니라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우리말 표기법인데 이러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튜브, 유튜브 이렇게 표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저도 인터넷에서 간혹 봅니다. 그분들의 글을 보면서 살아있는 세종대왕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자 표기 원리, 외국어 학습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뛰어난 언어 능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정육면체를 의미하는 큐브, 이 발음은 튜브, 이 발음과 C와 T가 변경된 단어지요. 그러면 이 소리는 이렇게 표기될 것입니다. C는 키읔이고요.
나머지는 tube, 이 글자에서처럼 같지요. 이 소리가 뒤에 글자의 소리가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같고 여기만 달라지는 새로운 단어를 만나게 됐을 때 발음 기호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즉시 그 소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 대신에 키읔으로 변경시키면 키읔, 이 발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글자, 발음 기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알파벳이 제대로 소리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 기호를 굳이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원리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기 원리를 외국어 학습에 활용할 때 제가 대문에 5시간에 500단어 이렇게 표현한 단어 암기 원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시간에 1000단어라는 그러한 단원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단어들을 그대로 암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음의 수고를 떨면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ALL, A가 O로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O로 발음이 되고요. 그러면 첫 글자가 바뀔 때 아까 tube, 그 다음에 cube 이렇게 바뀌듯이 첫 글자를 바꾸면 ball, call, fall, all, tall, whole, mall, small 이런 단어들을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없었던 외국어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F 소리에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담아서 글자와 소리의 일치를 꿈꾸고자 저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소리에 표기하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같은 발음을 가진 단어들, 그러면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가 있다면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가 같다면 첫소리만 바꾸면 단어들을 읽어낼 수 있고 발음의 변화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훈민정음 표기를 가지고 외래어, 외국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뛰어난 표기 원리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말에 없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글자를 대응하여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 표기 중에서 일부는 세종대왕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들을 되살려서 표기하는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표기를 개발하여 거기에 맞춰서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에 정확히 배치를 하면 이 글자들이 우리말에 없는 소리일지라도 그대로 표현되고 발음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든 순전하고 온전한 글자 표기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외래어 표기에서는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과도하게 끼어들었고 그들의 이론 체계가 글자 표기를 훼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발음이 외국어 발음에서 특히 일본인들 발음과 비슷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이 발음에서 받침 표기 원리까지 포함하여 세종대왕의 글자 표기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